그 늙은이는 살려둘 가치도 없는 죄인이요. 손을 대는 자는 똑같은 죄로 다스릴 터이니 그리하시오. 나흘째 절벽 끝 고목에 묶인 노인을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서 바라만 보다 고개를 돌리고 지나쳤습니다. 바구니 하나 짊어진 13살 약초 소녀가 그 앞에 걸음을 멈춘 것은 해가 산마루로 다 기울 무렵이었지요. 그런데 이 소녀가 굳이 죄인이라는 노인 앞에 멈춰 선 데에는 남들이 모르는 까닭이 하나 있었습니다.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에 달래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산다고 했지만 정해진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봄이면 진달래 흐드러진 능선을 따라 올라가고 가을이면 약초 자루를 메고 장이 서는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잠은 빈 선앙당에서도 자고 인심 좋은 집 처마 밑에서도 잤습니다. 그렇게 떠도는 아이를 사람들은 그저 약초 캐는 달래라고만 불렀지요. 달래의 나이는 이제 막 13이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눈매 많은 야무졌고 마른 팔다리는 산길을 다람쥐처럼 탔습니다. 입은 것이라곤 군데군데 기운 무명 치마 저고리 한 벌이 전부였지요. 그래도 등에 진 약초 바구니만은 늘 가득했습니다. 어떤 약초가 어느 바위 틈에 숨어 있는지, 어떤 잎을 말려야 열을 내리고 어떤 뿌리를 다려야 배앓이를 잡는지 달래는 또래 누구보다도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게 늘 신기했지요. 저 어린 것이 어찌 그런 걸 다 안담. 제 어미한테 배웠다지 아마 그저 약초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래는 사람의 낯빛만 보고도 어디가 아픈지를 곧잘 짚어냈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달래가 어느 마을에 들어섰을 때 한 늙은 안악이 마당에 주저앉아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애기씨, 우리 시어머니가 사흘째 물 한 모금을 못 넘기시오. 약방에 가봐도 차도가 없는데 어쩌면 좋소. 달래는 가만히 노파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가 누렇게 떴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달래는 노파의 손목을 잡아보고 혀를 내밀어 보게 했지요. 체하신 게 아니에요. 속에 열이 뭉쳐서 그래요. 열이라니. 오한이 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신데 겉은 차도 속은 끓고 있어요. 이럴 땐 따뜻하게 싸매면 더 나빠져요. 달래는 바구니를 뒤져 마른 잎 한 줌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곱게 으깨어 미지근한 물에 풀더니 노파의 입에 한 모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반나절이 지나자 노파는 거짓말처럼 트림을 하고는 정신을 차렸지요. 며느리가 달래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였지요. 이 은혜를 어찌 갚누. 애기씨, 며칠이라도 묵어 가시오. 아니에요. 갈 길이 멀어서요. 며느리가 떠나는 달래를 굳이 살인문까지 따라 나와 물었습니다. 애기씨, 이 은혜를 어찌 갚으면 좋겠소. 이름이라도 알려주오. 그냥 달래라고 불러주세요. 약초 캐는 달래요. 달래라 참 고운 이름일세. 부디 가는 길 평안하시게. 달래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달래는 쌀 한 뙑박을 받아 들고는 다시 길을 나섰지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아픈 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였지요. 그게 달래의 천성이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도 달래는 그저 빙긋 웃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달래의 가슴 한 구석이 시큰해졌으니까요. 어머니는 달래가 11살 되던 해 가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객지에 다 쓰러져 가는 주막 골방에서 오래 앓던 병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지요. 그날을 떠올리면 달래는 지금도 코끝이 시려옵니다. 어머니 정연이는 본디 곱고 단아한 분이었습니다. 떠돌이 신세에 손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야위었어도 그 눈빛만은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달래에게 약초를 가르친 것도 글자를 가르친 것도 모두 어머니였지요.
어머니는 늘 낡은 보퉁이 하나를 품에 끼고 살았습니다. 그 안에는 손때 묻은 책 한 권과 자그마한 은장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함부로 보이면 안 되는 거란다. 어머니는 가끔 그 은장도를 꺼내어 천으로 닦으며 그렇게 일렀지요. 손잡이에는 작은 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달래는 그게 무슨 꽃인지도 몰랐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빼곡한 글씨가 무얼 뜻하는지 다 알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어머니가 짚어주는 대로 약초의 이름과 쓰임을 하나씩 외웠지요. 그렇게 외운 것이 달래의 미천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달래에게는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손목 안쪽에 자그마한 점이 2개 나란히 박혀 있었던 겁니다. 마치 누가 붓끝으로 콕콕 찍어 놓은 것 같았지요. 어릴 적 달래가 그 점을 만지작거리며 이게 뭐야? 하고 물으면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다가 가만히 손목을 쥐어주곤 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라고 하늘이 새겨준 표란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어린 달래가 알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로 달래는 그 보퉁이를 제 품에 끼고 살았지요. 은장도와 책, 그리고 손목의 2점. 그것이 어머니가 남긴 전부였습니다. 또 어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밤이 깊어 산짐승 우는 소리에 잠이 깰 때면 달래는 보퉁이를 끌어안고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지요. 그것은 바로 2해 전 그 주막 골방에서의 일이었지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지요. 달래는 차가워지는 어머니의 손을 2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어머니의 야윈 얼굴에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달래야. 어머니가 겨우 입을 열었지요.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가까이 오너라. 어미가 할 말이 있다. 달래는 어머니의 입가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신락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지요. 사람의 값어치는 말이다. 어디서 태어났느냐로 정해지는 게 아니란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는 게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달래는 알아듣지 못했지요. 태어남이니 살아감이니 11살 아이에게는 너무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무언가 중한 것을 일러주려 한다는 것만 어렴풋이 느꼈을 뿐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된다. 언젠가 알게 될 게야. 어머니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달래의 손목을, 그 2점이 박힌 손목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내 외조부를 찾아가거라. 외조부요. 저한테 외할아버지가 계세요. 계시지. 강원도 깊은 산, 그 어둠에 계실 게다. 이 은장도를 보이면 알아보실 게야. 달래는 영문을 알 수 없었지요. 어머니는 한 번도 외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달래는 알지 못했지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는 처음으로 외조부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어머니, 외할아버지가 누군데요?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그러나 어머니는 더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한 번 크게 들이쉬어지더니 그대로 잦아들고 말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은장도가 스르르 흘러 달래의 무릎 위로 떨어졌지요. 빗소리만 가득한 골방에서 달래는 한참을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떠났습니다. 달래가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자신의 지난 일을 거의 입에 올리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술에 취한 주막 주인이 어쩌다 흘린 말로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본디반듯한 집안의 딸이었으나 집안의 뜻을 거스르고 정인을 따라 나서는 바람에 내쫓겼다는 이야기 말이지요. 내 어미가 글쎄 손이 그리 고운 걸 보면 천한 집 사람은 아니었어. 주막 주인은 혀를 차며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머니는 그런 말을 들어도 빙긋 웃을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물으면
좋은 분이셨다는 한마디로 끝이었지요. 외가에 대해 물으면 입을 다물었지요. 그러던 분이 마지막 순간에야 외조부를 찾아가라 일렀으니 달래로서는 도무지 가늠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달래는 약초 자루를 메고 강원도 산고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깊은 산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그저 산이 깊어질수록 어딘가 외조부가 있으리라 믿으며 걸었지요. 능선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 2회를 그렇게 걸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면서 말이지요. 가끔은 서러웠습니다. 잊지도 않은 외할아버지를 찾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달래는 손목에 2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지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라던 그 말이. 그러면 달래는 다시 보퉁이를 고쳐 메고 산을 올랐습니다. 비가 오면 바위 밑에서 비를 긋고 눈이 오면 순막에서 밤을 났습니다. 그렇게 떠도는 동안에도 약초 자루만은 비운 적이 없었지요. 아픈 사람을 만나면 약을 지어주고 배고픈 날에는 산열매로 끼니를 때웠지요. 외롭고 고단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한 번도 어머니의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의 일이었지요. 달래는 여느 때처럼 약초를 캐며 낯선 산자락을 넘고 있었지요. 마을 하나가 골짜기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단풍이 곱게 든 깊은 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달래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며 절벽에 묶인 채 죽어가던 백발의 한 노인을 말입니다. 그것이 달래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줄을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달래가 그 골짜기 마을에 들어선 것은 단풍이 한창 붉어질 무렵이었습니다. 여느 산골보다 제법 큰 마을이었지요. 기와집이 즐비하고 장터에는 사람이 북적였지요. 엿장수의 가위 소리, 옹기를 흥정하는 안악들의 목소리, 집신을 늘어놓고 파는 늙은이까지 떠돌이 달래에게는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풍경이었습니다. 달래는 잠시 멈춰서서 그 북적임을 구경했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났으니까요. 골짜기 한복판에는 소슬대문을 인 으리으리한 집이 있었는데 지나가는 이마다 그 집 쪽으로는 함부로 눈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집이 어쩐지 휑하니 적막했습니다. 대문에는 하얀 등이 걸려 있었지요. 드나드는 하인들의 낯빛도 무겁기만 했지요. 달래가 떡장수 노파에게 물으니 노파가 목소리를 낮추어 일러주었습니다. 저 집이 배진사댁이라네. 이 일대 논밭이 죄다 저 댁 것이여. 만석군이지. 만석군이요. 그런데 왜 저렇게 조용해요? 쉿, 요즘 초상이 났거든. 그 댁 외동아들이 얼마 전에 그만 아이고 말을 말아야지. 곳간에 쌀이만 섬이면 무엇 하나, 자식 하나를 못 지켰는데 달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석군이든 무엇이든 떠도는 약초 소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달래의 관심은 오직 하나, 등에 진 약초를 팔아 며칠 끼니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약방이 어디냐 물었더니 다들 입을 모아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약방이라면 송의원내로 가보게. 이 근방에서 제일 가는 명이니까. 장터 끝머리에 자리한 약방은 과연 번듯했지요. 처마에는 약재 냄새가 그윽했고 문 앞에는 약을 지으러 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지요. 그 한가운데 단정한 중치막을 입은 사내가 환자를 맡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줄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목구비가 반듯한 데다 늘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있었지요. 그가 바로 송의원, 송기태였지요. 어디가 편찮으시오. 천천히 말씀해 보시구려. 송기태의 말투는 더없이 부드러웠습니다. 환자 하나하나에게 살갑게 묻고 맥을 짚고 약을 지어주었지요. 사람들이 그를 우러르는 까닭을 알만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약방을 나서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를 칭찬했습니다. 송 의원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나.
가난한 집엔 약값도 안 받는다지. 인물이며 솜씨며 그 스승의 그 제자라더니 스승이라는 말에 달래는 귀가 솔깃했지요. 송 의원에게 스승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말을 꺼낸 안악은 곧 입을 다물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무언가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일인 듯했습니다. 달래는 차례를 기다렸다가 약방 안으로 들어섰지요. 그러고는 바구니에서 정성껏 말린 약초를 풀어 놓았습니다. 이거 사주시겠어요? 깊은 산에서만 나는 것들이에요. 송기태는 흘낀 약초를 보더니 처음에는 별 기대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떠돌이 아이가 캐온 것이 뭐 그리 대수겠느냐는 표정이었지요. 그러나 약초를 한 줌 집어 들여다보던 그의 눈빛이 슬며시 달라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캤느냐? 북쪽 능선 바위 틈에서요. 그늘진 곳에만 나요. 뿌리를 상하지 않게 캐는 법을 아는구나. 잎을 말린 솜씨도 예사롭지 않고. 송기태는 달래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해진 옷차림, 영락없는 떠돌이었지요. 그런데 약초를 다루는 솜씨만은 웬만한 어른 못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머물던 웃음이 잠깐 묘하게 굳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머니한테요. 내 어미가 약초를 했더냐? 달래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쩐지 이 사람 앞에서는 어머니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늘 웃고 있는데도 그 웃음 너머가 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송기태는 약초값을 후하게 쳐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달래가 약방을 나설 때까지 그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약방을 나선 달래는 그제야 숨을 돌렸지요. 이상하네. 다들 좋은 분이라는데. 그런데 약방 모퉁이를 돌아 나오던 달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가난한 안악이 약봉지를 든 채 울상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등에 업힌 아이는 열에 들떠 칭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안악이 달래를 붙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애기씨, 약초를 안다고 들었네. 이 약 좀 봐주게. 송 의원이 지어준 건데 사흘을 먹여도 우리의 열이 안 내려. 달래는 약봉지를 받아 펼쳐보았지요. 그러고는 약재 냄새를 맡고 손끝으로 잘게 부숴보았습니다. 달래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이거 약재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열을 내리는 약이라면 이 뿌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건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거예요. 산에서 흔하게 나는 풀뿌리를 섞었어요. 향이 옅고 맛이 밍밍하잖아요. 안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럼 가짜를 줬단 말인가? 송 의원이. 그럴 리가 없네. 그렇게 인심 좋은 분이.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치만 이 약으론 열이 안 내려요. 제가 가진 걸로 다시 지어드릴게요. 달래는 제 바구니를 뒤져 진짜 약재로 약을 다시 지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의 열은 씻은 듯이 내렸습니다. 안악은 고맙다며 거듭 절을 했지만 달래의 마음은 영 개운치가 않았지요. 명이라 칭송이 자자한 송 의원이 어찌하여 가난한 집 약에는 값싼 풀뿌리를 섞었을까요? 한두 푼 약값을 아끼려는 속셈이었을까요? 그러나 그 정도로 깊은 사정이 숨어 있을 줄은 그때의 달래로서는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떠돌며 별이별 사람을 다 겪어본 달래의 눈에는 그 웃음이 어딘가 입에만 걸린 웃음처럼 보였지요. 달래는 고개를 한 번 갸웃하고는 일단은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달래는 마을 어귀 빈 헛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헛간에서 달래는 흉흉한 이야기 하나를 엿듣게 됩니다. 밤이 이슥하도록 동네 사내 둘이 헛간 곁에서 술추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술 기운이 오른 그들의 목소리가 벽 너머로 고스란히 흘러들었습니다. 자네, 그 소문 들었는가? 절벽에 묶인 늙은이 말이여. 들었지 들었어. 배진사댁 도련님을 죽인 그 돌팔이 의원 말이지.
돌파리가 다 무언가 한때는 한양에서 알아주던 명이었다는데 달래는 집더미 속에서 가만히 숨을 죽였습니다. 명이라는 말이 어쩐지 가슴에 콕 박혔지요. 명이면 뭐 하나. 배진사 대구의 아들이 그 늙은이 약을 먹고 그날로 숨이 끊어졌다자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으니 배진사가 눈이 뒤집힌 게지. 그 도련님이 또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나. 40 넘어 늦둥이로 본 외아들이라지. 배진사가 그 아들을 위해 안 해준 게 없었어. 그러게 말이야. 한양에서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도 안 되던 병을 그 늙은 의원이 약 한 첩으로 잡았다고 온 마을이 떠들썩했었지. 다 나아가던 도련님이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고 죽었으니 배진사가 어찌 그 늙은이를 가만두겠나. 그래서 관아에 넘기지도 않고 절벽에 묶어버린 게로군. 천천히 죽으라는 게야. 약값 대신 목숨으로 갚으라는 거지. 벌써 나흘째라던데 아직도 숨이 붙어 있는지 원. 배진사가 사람을 풀어 지키게 한다더군. 누가 물 한 모금이라도 주면 똑같이 매단다고 으름장을 놓았다지. 쉿, 그 얘긴 그만하세. 배진사대 귀에 들어가면 우리도 성치 못해. 두 사내는 황급히 입을 다물고 자리를 떴습니다. 헛간에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지요. 그러나 달래는 쉬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절벽에 묶인 늙은 명이라니, 사람을 죽인 죄인이라는데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한양에서 알아주던 명의가 어쩌다 달래는 집더미를 끌어안은 채 어둠 속을 오래 응시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나흘이나 묶어두고 죽기를 기다린다는 것이 달래로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지요. 설령 죄가 있다 한들 말이지요. 달래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또 한 번 스쳤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던 그 말이. 그날 밤 달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절벽 끝에 매달려 자꾸만 달래를 부르는 꿈이었지요.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그 목소리만은 어쩐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달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아직 캄캄했고 멀리 산짐승 우는 소리만 처량하게 들려왔지요. 이튿날 아침 달래는 결심했습니다. 그 절벽이 어디인지 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무엇에 이끌리는지 자기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간밤의 꿈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으니까요. 달래는 헛간을 나서며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한 바가지 떠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빈 호리병에 물을 가득 채워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달래 자신도 알지 못했지요. 그저 손이 먼저 움직였지요. 달래는 약초 바구니를 챙겨 메고 사람들이 일러준 북쪽 절벽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단풍이 핏빛처럼 붉게 타오르는 산길이었습니다. 길은 가팔랐고 위로 오를수록 인적이 끊겼지요. 까마귀가 음산하게 울며 머리 위를 맴돌았지요. 그 길 끝에서 달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조금 뒤에 알게 됩니다. 북쪽 절벽 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달래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타며 한참을 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찼지요. 그렇게 능선 하나를 넘자 눈앞에 아찔한 벼랑이 펼쳐졌습니다. 까마득한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절벽 끝에 늙은 고목 한 그루가 가지를 비틀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목에 한 사람이 묶여 있었지요. 달래는 숨을 멈췄습니다. 백발이 흐트러진 노인이었습니다. 두 팔이 등 뒤로 결박된 채 나무 둥치에 매여 있었지요. 고개는 힘없이 가슴께로 떨어져 있었지요. 찢긴 도포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이미 숨이 끊어진 듯도 했습니다. 그런데 달래가 한 발짝 다가서는 순간 노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했지요. 아직 살아 계셔. 달래가 막 달려가려는데
바위 그늘에서 누군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몽둥이를 든 험상궂은 사내였습니다. 배 진사가 풀어놓은 파수꾼이었지요. 사내는 달래를 막아서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개 섞어라. 어딜 함부로 다가서느냐. 저 어르신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요. 물이라도 한 모금. 그 늙은이는 살려둘 가치도 없는 죄인이요. 손을 대는 자는 똑같은 죄로 다스릴 터이니 그리 아시오. 사내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달래는 흠칫 물러섰지요. 그러나 노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가슴이 답답하게 죄어왔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매달아 두고 물 한 모금조차 못 주게 하다니요. 죄가 무거우면 관아에 넘기면 되지 않아요? 어찌 이렇게. 네, 알바 아니다. 썩 못할까. 사내가 몽둥이를 치켜들자 달래는 더는 어쩌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돌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달래는 절벽이 내려다 보이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때를 기다리기로 했지요. 해가 기울고 어둠이 내리면 저 파수꾼도 언젠가는 자리를 비울 테니까요. 과연 그랬습니다. 밤이 깊어 산바람이 차가워지자 파수꾼은 추위를 견디다 못해 아랫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술 한 잔 걸치고 몸을 녹인 뒤 새벽녘에나 올라올 셈이었지요. 그가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달래는 살금살금 절벽으로 다가갔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만이 길을 비추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달래는 노인의 어깨를 가만히 흔들었지요. 노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입술은 새카맣게 타들어갔고 살같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달래는 더러 겁이 났습니다.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코끝에 손등을 대보니 다행히 숨결이 신락같이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 계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달래는 품에서 호리병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까닭 모르게 채워온 그 물이었지요. 달래는 노인의 마른 입술을 적시고 한 방울씩 천천히 흘려 넣었습니다. 한꺼번에 들이부으면 사례가 들려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을 달래는 어머니에게 배워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노인의 목을대가 꿀꺽 움직였습니다. 물, 쉰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달래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지요. 네, 여기 물 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달래는 결박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은 나흘 동안 노인의 살을 파고들어 손목이 시퍼렇게 짓물러 있었습니다. 달래는 약초 캐는 작은 칼로 밧줄을 한 올 한 올 끊어냈지요. 마침내 노인의 몸이 스르르 풀려 나무 아래로 무너졌고 달래는 얼른 그 몸을 받아 안았습니다. 노인은 갓난아기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이 절벽 꼭대기에서 노인을 어디로 옮긴단 말입니까? 파수꾼이 돌아오기 전에 멀리 피해야 했습니다. 달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노인을 제 등에 둘러엎고 한 손으로는 바구니를 챙겨 맸지요. 13살 아이의 몸으로 어른을 엎는 일이 쉬울 리 없었지요. 그래도 달래는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내려갔습니다. 조금만 가요. 조금만.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는지 노인에게 하는 말이었는지 모를 소리를 중얼거리며 달래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졌지요.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달래는 노인을 놓지 않았습니다. 짐승 우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지만 달래는 무섭지도 않았지요. 그저 이 가여운 노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얼마나 걸었을까? 달래는 산 중턱에 버려진 낡은 의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본디 산짐승을 쫓는 사냥꾼들이 묵던 움막이었던 모양입니다. 무너져 가긴 했어도 비바람은 가릴만 했지요. 달래는 노인을 그 안에 눕히고 마른 낙엽과 짚을 긁어 모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부싯돌을 쳐 불을 피우자 차갑게 식었던 노인의 몸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밤새 노인을 보살폈지요.
짓무른 손목에는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약초를 지시겨 발랐습니다. 탈진한 몸에는 미음을 끓여 한 술씩 떠 넣었지요. 산에서 캔 약초로 달인 물을 식혀 노인의 입을 적셔 주었습니다. 그렇게 동이틀 무렵 노인이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에 차츰 빛이 돌아왔지요. 노인은 한참 동안 천장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까만 얼굴의 소녀를 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구했느냐? 깨어나셨네요. 다행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구했느냐? 나는 사람을 죽인 죄인이라 하던데.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말투에는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품이 배어 있었지요. 달래는 노인의 손목에 약을 다시 발라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인인지 아닌지는 저도 몰라요. 그치만 어르신이 죽어가는 건 알았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노인은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듯 했지요. 그러다 노인은 달래의 손길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약초를 다루는 그 손놀림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기에는 너무나 익숙하고 능란했기 때문입니다. 너 그 약초를 어디서 배웠느냐? 어머니한테요. 어머니가 약초를 잘 아셨어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의 달래는 알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더 묻지 않았지요. 그저 깊은 숨을 한 번 몰아쉬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몸을 가눌 기운이 없었던 것이지요. 달래는 노인이 잠든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제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맺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달래는 빙긋 웃었습니다. 한 사람을 살렸으니 그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했지요. 이렇게 하여 떠돌이 약초 소녀와 죄인이라 불리던 노인의 기이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달래는 며칠 동안 그 의막에 머물며 노인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 들킬 수는 없었으니까요. 낮이면 산을 뒤져 약초를 캐고 밤이면 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노인은 하루가 다르게 기운을 차렸습니다. 한편 그 무렵 절벽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새벽녘에 술이 깬 파수꾼이 절벽으로 올라가 보니 고목에 묶어두었던 노인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끊어진 밧줄만 나무 밑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파수꾼은 사색이 되어 배진사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배진사는 그 소식에 길길이 날뛰었지요. 무어라, 그 죄인이 사라졌다고 어떤 놈이 빼돌렸단 말이냐? 소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당장 산을 뒤져라. 그 늙은이를 빼돌린 놈도, 그 늙은이도 살아서는 이 골짜기를 못 나가게 하라. 이렇게 하여 배진사의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산속 무너진 의막까지는 미처 닿지 못했지요. 달래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노인을 정성껏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하루가 다르게 회복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지내는 동안 달래는 이 노인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차츰 느꼈지요. 달래가 약초를 캐오면 노인은 그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쓰임새를 줄줄 읊었습니다. 그 잎은 그늘에 말려야 약효가 산다. 볕에 말리면 향이 날아가 버리지. 어떻게 아세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 어미가 약초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었던 게로구나. 노인은 그렇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달래가 노인의 맥을 짚어보며 기운이 아직 차요. 인삼 한 뿌리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하면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맥을 짚을 줄도 아는구나. 그 나이에 쉬운 일이 아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손가락 3개를 이렇게 얹고 숨을 고르고 나서 옳지, 그렇게 하는 게다. 할아버지, 아니 어르신은 모르는 약초가 없으세요? 허허, 늙도록 약초만 만졌으니
그쯤은 알아야지. 저도 어르신처럼 되고 싶어요. 사람 살리는 의원이요. 그 마음만 잃지 않으면 너는 이미 훌륭한 의원이니라.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노인은 달래가 아는 모든 것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달래가 모르는 약초의 이름을 일러주기도 하고 병의 뿌리를 짚어 주기도 했지요. 떠돌이 약초꾼 정도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식견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의원이셨어요? 달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말이 없다가 나직이 대답했지요. 한때는 그랬느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었지. 허나 지금은 사람을 죽였다는 죄인이 되어 이 꼴이 되었구나. 진짜로 사람을 죽이셨어요? 달래는 노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그 눈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 아이를 살리려 했을 뿐 죽이지 않았다. 허나 세상은 그리 믿지 않더구나.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지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지요. 달래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까닭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이 사람을 해칠 분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노인은 모닥불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태어남에 있지 않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는 게야. 평생 그리 믿고 살아왔건을 정작 나는 한 마디 변명도 못하고 죄인이 되었구나. 달래는 그 말에 흠칫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말이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어머니가 임종 자리에서 남긴 그 말이었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던 그 말. 달래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우연이려니 좋은 말은 여럿이 하는 법이려니 하고 넘겼지요. 그 말이 어떤 인연의 실말인지를 달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달래는 노인이 잠든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제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맺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달래는 빙긋 웃었지요. 한 사람을 살렸으니 그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했지요.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운명을, 나아가 이 골짜기 전체에 묻혀있던 진실을 송두리째 끌어올리게 될 줄을 그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달래는 그저 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한 사람을 살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손길이 나흘간 절벽에 매달려 있던 한 노인의 목숨과 함께 오래 묻혀있던 어떤 진실까지도 더불어 끌어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이 기운을 차릴수록 달래의 근심은 도리어 깊어졌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배 진사의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뒤지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째 마을은 흉흉했습니다. 달래가 약초를 팔러 몰래 마을 어귀에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절벽에 그 늙은이가 사라졌다며 누가 빼돌렸다는데 배 진사가 산을 죄다 뒤지고 있다지. 빼돌린 놈을 잡으면 같이 묶어 죽인다고 길길이 뛴다더군. 그 말에 달래의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빼돌린 놈이라면 바로 자기였으니까요. 달래는 황급히 발길을 돌려 의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을 뿐인데 어느새 자기도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달래의 얼굴빛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짐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낯빛이 좋지 않구나. 어르신을 찾고 있어요. 산을 뒤지고 있대요. 어르신을 빼돌린 사람도 같이 잡아 죽인다고. 노인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지 않은 골짜기에서 사람들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산을 뒤지는 배 진사의 무리였지요. 횃불빛이 나무 사이로 어른거렸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얼른 모닥불을 발로 비벼 끄고 노인을 부축해 의막 안쪽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지요. 쉿, 숨소리도 내지 마세요. 달래는 노인의 입을 가만히 막고
제 가슴팍에 노인의 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발소리는 의막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무너진 벽 틈으로 횃불의 붉은 빛이 새어들었지요. 한 사내가 의막 앞에 멈춰 서서 안쪽을 기웃거렸습니다. 여기 다 쓰러져 가는 움막이 있는데 사람이 있을 리가 있나. 버려진 지 오래된 곳이야. 다른 데를 뒤지세. 다행히 사내들은 그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횃불 빛이 멀어지고 발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달래는 노인을 꼭 끌어안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달래는 참았던 숨을 후 하고 내쉬었습니다. 등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지요. 큰일 날 뻔했어요. 보았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이다. 노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네, 나 같은 늙은이 하나 때문에 내가 화를 입어서는 안 된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떠돌이 아이일 뿐이라고 둘러대면 될 게야. 나는 여기 남으마. 어차피 한 번 끊어졌어야 할 목숨이었느니라. 달래는 그 말에 발끈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어르신을 살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살려놓고 다시 죽게 두라고요? 아가, 세상 일이라는 게 싫어요. 저는 안 갈래요. 달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지요. 노인은 그 작은 아이의 고집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떠돌이로 산 세월이 길어 야가 빠질 법도 한데 이 아이는 어찌 이리 미련할 만큼 고든지요. 노인의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다시 한번 달래를 타일렀습니다. 내 마음은 고맙다. 허나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를 죄인으로 만든 자들은 이 골짜기에서 가장 힘 있는 자들이야. 만석군 배진사가 그 뒤에 있다. 어린 내가 무얼 어쩌겠느냐. 그럼 어르신은 진짜 억울하신 거예요? 달래가 정색을 하고 물었지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보겠느냐, 내 이야기를. 그렇게 하여 노인은 처음으로 자신이 어쩌다 절벽에 묶이게 되었는지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골짜기에 배진사라는 만석군이 있다. 늦은 나이에 외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그 아이가 오래 병을 앓았느니라. 한양에 용하다는 의원도 다 손을 들었지. 그러던 차에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 아이를 보고 약을 지어 주었다. 다행히 차도가 있었어. 아이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마당을 거닐 만큼 좋아졌느니라.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숨이 끊어졌다. 멀쩡하던 아이가 말이다. 배진사는 내 약이 아이를 죽였다며 길길이 뛰었지. 내가 아무리 아니라 해도 자식을 잃은 아비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죄인이 되어 저 절벽에 묶이게 된 게야. 달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지요. 그러다 문득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다 나아가던 아이가 왜 갑자기 죽어요? 어르신 약이 아이를 살렸다면서요. 바로 그 점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아이는 분명 살로 돌아오고 있었다. 낯빛에 핏기가 돌고 숨결이 고르고 입맛까지 되찾았지. 그런 아이가 며칠 만에 피를 토하고 죽다니 의원으로 평생을 산 내 눈에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느니라. 피를 토했다는 것은 속이 헐었다는 게야. 무언가 독한 것이 뱃속을 짓물리게 만들었다는 뜻이지. 허나 내가 지어준 약에는 그런 것이 한 톨도 들지 않았다. 그럼 누가 다른 걸 먹였단 말이에요? 그게 나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지어준 약으로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 누군가 그 아이에게 다른 무언가를 먹였거나 내 약을 바꿔치기 했거나 허나 죄인으로 몰린 마당에 그걸 밝힐 길이 없었지. 내 약첩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 바꿔치기. 그 말에 달래의 머릿속에 무언가 번뜩 스쳤습니다. 마을 약방에서 보았던 그 가짜 약재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가난한 집 아이에게 값싼 풀뿌리를 섞어 주던 그 약. 명의라 칭송이 자자한 송 의원이 어찌하여 그런 짓을 했을까?
영 개운치 않았던 그 일 말이지요. 달래는 자기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마을의 송 의원이라는 분이 약방을 하던데요. 그 사람이 명이라고 다들 칭찬하던데 제가 보니까 가난한 집 약에는 가짜 약재를 섞더라고요. 그 말에 노인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송 의원이라 하였느냐? 약방을 하는? 네, 이름이 송기태라던데요. 늘 웃는 낯에 이목구비가 반듯한 노인의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한참을 말이 없던 노인이 이윽고 신음하듯 내뱉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제자다. 내가 손수 의술을 가르친 가장 아끼던 제자야. 내가 절벽에 묶여 있는 동안 그 아이가 약방을 잊고 있다 들었다. 나는 그 아이만은 나를 믿어주리라 여겼거늘. 노인의 목소리에는 배신의 그림자가 어렸습니다. 그러나 차마 그 아끼던 제자가 모든 일의 뒤에 있으리라고는 노인도 아직 생각하지 못했지요. 다만 달래의 마음속에서는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둘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약재, 갑자기 죽은 아이, 누명을 쓴 승, 그리고 그 약방을 차지한 제자. 어르신, 제가 진실을 밝혀볼게요. 달래가 불쑥 말했습니다. 노인이 깜짝 놀라 달래를 보았습니다. 무어라? 어르신이 억울하다는 걸 증명하면 되잖아요. 그 아이가 진짜로 왜 죽었는지, 누가 약을 바꿔치기 했는지 밝혀내면 어르신은 죄인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안 된다.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어린 내가 어찌. 저는 약초를 알아요. 약방에서 가짜 약재도 알아봤고요. 어쩌면 저밖에 못할 일일지도 몰라요. 달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노인은 그 작은 아이의 눈 속에서 오래전 자신이 품었던 어떤 빛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고든 마음, 진실을 향해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을 말이지요.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그렇다면 내가 너를 돕겠다. 의술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이 많을 게야. 그 아이가 무슨 약으로 어찌 사람을 해쳤는지 나라면 짚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하거라. 위험하다 싶으면 그땐 망설이지 말고 도망쳐야 한다. 알겠느냐? 네, 그럼 우리 둘이 같이 밝혀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앞이를 의논했습니다. 노인은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었지요. 죽은 아이가 마지막에 무엇을 먹었는지, 그 약을 누가 지었고 누가 가져다 주었는지, 그리고 송 의원의 약방에 어떤 약재가 드나드는지를 말이지요. 달래는 떠돌이라는 신분이 오히려 쓸모가 있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팔고 사는 일이 자연스러웠으니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고 이것저것 캐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약방에 드나들면서 살펴볼게요. 누구도 떠돌이 약초 장수는 눈여겨보지 않으니까요. 옳지. 허나 송 의원, 그 아이는 결코 어수룩한 사람이 아니다. 각별히 조심하거라. 이렇게 하여 달래는 단지 한 사람을 살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누명을 벗기는 길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떠돌이 약초 소녀가 만석군과 그 뒤에 숨은 자를 상대로 묻혀버린 진실을 캐내겠다고 나선 것이지요. 어머니를 찾아 산을 떠돌던 아이가 이제는 한 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 위험한 골짜기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달래는 모닥불 앞에서 굳게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어르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고 말이지요. 모닥불에 비친 노인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달래는 어쩐지 이 어르신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만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머지않아 달래 자신의 숨겨진 뿌리마저 세상에 드러나게 할 줄은 달래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은 그날부터 노인은 달래에게 의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그저 누명을 벗기기 위한 채비였습니다. 그러나 가르치고 배우는 사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따스한 정이 싹 트고 있었지요. 노인은 달래가 약초를 들고 오면 그 하나하나를 손에 쥐어주며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겉만 보아서는 안 된다. 꺾어 산면을 보아라. 진짜라면 이렇게 속에 노란 심이 박혀 있느니라. 우와, 진짜네요. 어머니는 여기까지는 안 가르쳐 주셨는데, 네, 어미도 분명 알았을 게다. 미처 다 가르치기 전에 떠난 게지. 노인의 목소리에 잠시 그늘이 졌습니다. 달래는 그 말이 왜 그리 쓸쓸하게 들리는지 알 수 없었지요. 그저 노인이 자기 어머니를 마치 아는 사람처럼 말한다는 것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지요. 그러나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노인이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으니까요. 노인은 맥을 짚는 법, 낯빛을 보아 병을 아는 법, 같은 약초라도 어떻게 쓰면 약이 되고 어떻게 쓰면 독이 되는지를 차근차근 일러주었습니다. 명심하거라. 세상에 약과 독은 본디 한 뿌리에서 나온다. 같은 풀이라도 쓰는 법을 모르면 사람을 죽이고 제대로 쓰면 사람을 살리지. 의원이란 그 경계를 아는 사람이니라. 달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약과 독이 한 뿌리라는 말, 그 말이 훗날 얼마나 중요한 열쇠가 될지는 아직 알지 못한 채로 말이지요. 그렇게 며칠이 흐르는 동안 달래의 솜씨는 눈에 띄게 자랐습니다. 노인은 흐뭇한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는 달래가 산비탈에서 약초를 캐다 발을 헛디뎌 손목을 접질린 일이 있었지요. 부어오른 손목을 부여잡고 의막으로 돌아오자 노인은 깜짝 놀라 달래를 맞았습니다. 이런, 어쩌다 일이 다쳤느냐. 어디 보자. 노인은 달래의 손목을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약초를 지시겨 천에 싸 동염해 주었지요. 늙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더없이 따뜻하고 정성스러웠지요. 달래는 그 손길에 문득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로 누군가 자기를 이렇게 살뜰히 돌봐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고마워요. 고맙기는 나는 내게 목숨을 빚진 사람이다. 이 정도가 무엇 대수겠느냐. 그런데 손목을 동여매던 노인의 손길이 문득 멈췄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달래의 오른쪽 손목 안쪽에 박힌 두 개의 점에 가닿은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렸지요. 어디선가 본 듯한, 아주 오래전에 본 듯한 그 표식이었지요. 그러나 노인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는 마음이었지요. 세상에 점 두 개 박힌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노인은 애써 그 생각을 떨치고 다시 손목을 마저 동여매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됐다. 며칠은 손목을 쓰지 말거라. 이렇듯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에게 기대는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핏줄이 무엇 대수겠습니까? 마음으로 이어진 정이 핏줄보다 진할 때가 있는 법이지요. 물론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실은 진짜 핏줄로 이어진 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달래는 모닥불 곁에서 노인에게 이것저것을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원래 어디 사셨어요? 한양에서 알아주던 명이었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노인은 한참 불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한때는 궁에도 드나들었지. 임금의 옥체를 살피는 일까지 맡았더랬다. 사람들은 나를 두고 신이라 불렀느니라. 그러나 나는 그 자리가 싫었다. 높은 분들의 몸이나 살피며 호의호식하는 것이 도무지 의원의 길이 아닌 것 같았지. 그래서요? 그래서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왔다. 산골 사람들, 약 한 첩 못 지어 먹고 죽어가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살자 한 게야. 그게 진짜 의원의 길이라 믿었으니까. 한데 그 길 끝에서 이렇게 죄인이 되어 절벽에 매달릴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지요.
달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높은 자리를 마다하고 가난한 이들을 택한 이의 마음이 어쩐지 자기 어머니와 닮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머니도 떠돌며 아픈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으니까요. 어르신, 그럼 가족은요? 자식은 없으셨어요? 순간 노인의 얼굴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다. 허나 오래전에 잃었지. 내 고집 때문에 그 아이를 내 손으로 내쳤느니라. 그게 평생의 한이다.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무릎이라도 꿇고 빌고 싶구나. 허나 이젠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으니 노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달래는 무어라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노인의 곁으로 바싹 다가앉았지요. 모닥불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메웠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그리는 늙은 아비와 떠나간 어머니를 그리는 어린 딸이 서로의 빈자리를 모른 채 나란히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실을 캐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달래는 약초 바구니를 메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떠돌이 약초 장수가 마을을 어슬렁거리는 것은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으니까요. 달래는 먼저 송 의원의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적의 속을부터 살피기로 한 것이지요. 의원님, 또 왔어요. 좋은 약초가 들어와서요. 달래는 일부러 환하게 웃으며 약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송기태는 달래를 보고 반가운 척했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묘한 경계가 어려 있었습니다. 오, 또 왔구나. 이번엔 무얼케 왔느냐. 이것저것이요. 그런데 의원님, 저 약방에서 일 좀 배우면 안 될까요? 잔심부름이라도 할게요. 약 짓는 거 구경만 해도 좋아요. 달래는 짐짓천진한 척 청했지요. 약방 안쪽을 살피려는 속셈이었지요. 송기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의외로 선선히 허락했습니다. 그래, 약재 정리나 좀 거들어 보거라. 달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약방 안을 부지런히 오가며 선반에 늘어선 약재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지요. 그러다 한쪽 구석에 따로 갈무리해 둔 약재 항아리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약재와 달리 그 항아리들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요. 의원님, 저 항아리들은 뭐예요? 왜 잠가 두셨어요? 송기태의 낯빛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웃음을 지으며 둘러댔습니다. 아, 그건 귀한 약재라 그렇다.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것들이지. 너는 그쪽엔 얼씬도 말거라. 네, 달래는 고분고분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 항아리를 단단히 기억해 두었지요. 귀한 약재라면서 굳이 다른 약재와 떼어 자물쇠까지 채워둔 것이 영 수상쩍었으니까요. 그날 달래는 약방에서 종일 잔심부름을 하며 송 의원이 어떤 환자에게 어떤 약을 짓는지를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 가지를 알아챘지요. 송 의원은 돈 많은 양반에게는 진짜 약재를 쓰고 가난한 이에게는 값싼 풀뿌리로 슬쩍 바꿔 짓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녁 무렵 달래는 약방을 나서며 한 가지를 더 떠보았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얼마 전에 배 진사댁 도련님이 돌아가셨다면서요. 어쩌다 그랬대요? 순간 약을 빠턴 송기태의 손이 우뚝 멈췄습니다. 달래는 그 미세한 멈칫거림을 놓치지 않았지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입에 올리느냐. 송기태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늘 웃음을 머금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지요. 달래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소문을 들어서요. 달래는 황급히 약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송 의원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지요. 의막으로 돌아오는 산길에서 달래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배 진사댁 도련님 이야기를 꺼내자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다니 무언가 캥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어르신, 송 의원 약방에 자물쇠 채운 항아리가 있어요. 귀한 약재라는데 어쩐지 수상해요. 그리고 도련님 이야기를 꺼내니까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노인은 달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물쇠라 떳떳한 약재라면 그리 감출 까닭이 없지. 그 항아리 속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무언가 실마리가 잡힐지도 모른다. 허나 섣불리 굴어선 안 돼. 그 아이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니까. 이튿날 달래는 다른 길로 실마리를 찾아보기로 했지요. 죽은 도련님이 마지막에 무엇을 먹었는지, 그것을 누가 가져왔는지를 알아내야 했으니까요. 달래는 배 진사댁 뒷곁을 어슬렁거리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한 부엌대기 처녀를 만났습니다. 분이라는 이름에 마음씨 좋아 보이는 처녀였지요. 달래는 약초 몇 줌을 건네며 살갑게 말을 붙였습니다. 언니, 이거 손 트는데 바르면 좋아요. 빨래하느라 손이 다 텄네요. 어머, 고마워라. 너 약초 캐는 그 애로구나. 분이는 달래가 건넨 약초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달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슬쩍 본론을 꺼냈지요. 언니, 그런데 이 댁 도련님이 돌아가셨다면서요. 다 나아가셨다던데 안타까워요. 분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고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게 말이다. 나도 영 이상해. 도련님이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죽 한 그릇을 다 비우셨거든. 한데 그날 낮에 송 의원이 새 약을 지어 보냈는데 그 약을 자시고는 저녁에 그만. 송 의원이 약을 새로 지어 보냈다고요? 달래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전까지 도련님 약은 절벽에 묶인 그 늙은 의원이 짓던 거였는데 그날따라 송 의원이 스승님이 미처 못 챙긴 약을 내가 마저 보낸다면서 손수 가져왔지 뭐냐. 한데 그 약을 자신 도련님이 그날 밤 피를 토하고 아이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분이는 황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달래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한 가지 그림이 또렷이 그려지고 있었지요. 죽은 아이의 마지막 약을 다름 아닌 송 의원이 손수 가져왔다는 것. 그것도 스승의 이름을 빌려서 말이지요. 언니, 혹시 그 약봉지는 어떻게 됐어요? 글쎄다. 도련님 돌아가시고 나서 송 의원이 약 흔적이며 그릇이며 죄다 거두어 갔어. 깨끗이 치웠지. 하긴 슬픔에 잠긴 댁에 약 그릇 나뒹구는 꼴을 보일 수야 없으니 증거를 모조리 치웠다는 말이었습니다. 달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지 슬픔 때문에 치운 것이 아니라 자취를 지우려 한 것이 아닐까. 언니, 오늘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안 한 걸로 할게요. 언니가 다칠까 봐요. 고맙다. 너도 부디 몸 조심하거라. 요즘 이 골짜기가 영 흉흉하니. 네, 언니도요. 달래는 분이에게 거듭 고맙다 인사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이렇게 하여 달래의 위험한 탐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앞으로 달래가 마주하게 될 일들은 한낱 떠돌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깊고 어두운 것이었으니까요. 분이의 이야기를 들은 뒤로 달래는 그 자물쇠 채운 항아리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지요. 며칠을 궁리한 끝에 달래는 위험한 결심을 했습니다. 밤에 몰래 약방에 들어가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입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한사코 말렸습니다. 안 된다. 들키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그치만 그걸 봐야 진실을 알 수 있잖아요. 어르신, 저 떠돌이로 살면서 별일 다 겪었어요. 살금살금 숨어드는 건 자신 있어요. 달래는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인은 한숨을 쉬며 한 가지를 신신당부했지요. 그 항아리 속 약재를 보거든 빛깔과 냄새를 똑똑히 기억하거라. 한 줌이라도 몰래 가져올 수 있다면 더없이 좋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무엇인지 가려낼 수 있을 게다. 그날 밤 달래는 달이 구름에 가린 틈을 타 마을로 숨어들었습니다. 약방은 어둠 속에 고요히 잠겨 있었습니다. 달래는 뒤뜰담을 타 넘어 살그머니 약방 뒷문으로 다가갔지요. 다행히 빗장이 허술하게 걸려 있어 가는 나뭇가지를 끼워 넣자 스르륵 열렸지요. 달래는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약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자 선반마다 빼곡히 들어찬 약재 서랍과 항아리들이 어렴풋이 드러났지요. 달래는 발소리를 죽여가며 그 자물쇠 채운 항아리들이 있는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마룻바닥이 삐걱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물쇠를 어떻게 연담? 달래는 머리핀을 빼 자물쇠 구멍에 넣고 이리저리 비틀어 보았지요. 떠돌이 시절 군주려 빈집을 뒤지던 솜씨가 이럴 때 쓸모가 있었지요. 손끝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찰칵하고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달래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었지요. 그 안에는 검붉은 빛깔의 약재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달래는 그것을 한 줌 집어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비릿하면서도 알싸한 묘한 냄새가 났지요. 분명 흔히 보던 약재가 아니었지요. 여느 약재라면 향긋하거나 쌉쌀할 텐데 이건 어쩐지 속이 메스꺼워지는 냄새였습니다. 달래는 그것을 조금 덜어 품속 주머니에 갈무리했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항아리도 차례로 열어보았지요. 어떤 항아리에는 같은 검붉은 약재가, 어떤 항아리에는 그것을 곱게 빻은 가루가 들어 있었지요. 그중 하나에는 약재 대신 장부 같은 책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달래는 그것도 얼른 품에 챙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약방 앞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등불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달래는 황급히 항아리 뚜껑을 닫고 커다란 약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등불을 든 사람은 다름 아닌 송기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험상궂은 사내 하나가 따라 들어왔지요. 약재를 대주는 장사치인 듯 했습니다. 송 의원, 이번엔 물건이 좀 많이 필요할 텐데 값은 제대로 쳐주는 거요? 걱정 마시오. 여태 한 번이라도 값을 떼먹은 적 있소. 한데 이번 물건은 특히 단단히 단속해야 하오. 지난번처럼 탈이 나선 곤란하니. 탈이라니 배진사댁 도련님 말이오? 허허, 그건 댁이 양을 잘못 가늠한 거지. 내 물건 탓이 아니잖소. 순간 달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약장 뒤에 웅크린 채 두 사람의 이야기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지요. 쉿, 그 얘긴 입에 올리지도 마시오.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송기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장사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긴 그 늙은 스승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웠으니 대기야 발 뻗고 자겠구려. 약방도 차지하고 명예소리도 듣고 아주 일석이조 아니오? 말 조심하시오. 그 늙은이가 거치적거려 치운 것뿐이오. 스승이랍시고 내 약방 운영에 사사건건 참견을 해댔으니 어차피 한물간 늙은이 죄인으로 끝나는 게 세상에도 이로운 일이지. 달래는 두 주먹을 꽉 쥐었지요.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지요. 모든 것이 또렷해졌습니다. 송기태는 값싼 가짜 약재로 폭리를 취해왔고 그 가짜 약재가 배진사 댁 도련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해 거치적거리던 스승에게 누명을 씌워 절벽에 매달았던 것이지요. 이제 진실을 다 알았어. 어르신은 정말 억울한 거였어. 달래는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빠져나갈 틈을 노렸습니다. 두 사람이 약방 안쪽으로 자리를 옮긴 사이 달래는 살그머니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 품에서 약재 주머니가 툭 떨어지고 말았지요. 누구냐? 송기태가 소리치며 등불을 지켜들었습니다. 달래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뒷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개 섞어라. 도둑이야. 뒤에서 송기태와 장사치가 고함을 지르며 쫓아왔지요. 달래는 어둠 속을 죽으림을 다해 내달렸습니다. 골목을 이리저리 꺾고 담을 타 넘고 개울을 건넜지요. 다행히 어둠과 좁은 골목은 작고 날랜 달래에게 유리했습니다. 떠돌며 산길을 누비던 두 다리가 이럴 때 빛을 발했지요. 마침내 추격을 따돌린 달래는 산속 음악에 이르러서야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달래야, 무사한 게냐? 어찌 이리 늦었어? 내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아느냐? 노인이 달려 나와 달래를 부축했습니다. 달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품에서 챙겨온 것을 꺼내 놓았지요. 약재 주머니는 떨어뜨렸지만 다행히 장부 책자만은 품에 단단히 남아 있었지요. 그리고 손바닥에는 떨어뜨리기 전 한 줌 쥐었던 검붉은 약재 부스러기가 아직 묻어 있었습니다. 이거 항아리에 들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송 의원이 약재 장사치랑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 가짜 약재가 도련님을 죽인 거였어요. 송 의원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어르신한테 누명을 씌운 거고요. 노인은 달래가 내민 검붉은 부스러기를 손끝으로 비벼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이건 약재가 아니다. 겉만 약재처럼 꾸민 속은 독을 품은 것이야. 오래 먹으면 뱃속을 헐게 하여 피를 토하게 만드는 내 평생 의술을 해 오며 딱 두어 번 보았을 뿐인 무서운 것이다. 노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제자가 돈에 눈이 멀어 이런 끔찍한 것을 약이라 속여 팔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한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 노인은 차마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끝을 찌르는 그 냄새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지요. 기태야, 내가 어찌 이런 짓을, 내가 너를 어찌 가르쳤거늘. 노인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달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누명을 벗을 실마리를 찾았다는 기쁨보다 가장 아끼던 제자에게 배신당한 노인의 슬픔이 더 크게 다가왔으니까요. 달래는 노인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다 밝혀내요. 이 장부도 있고 분이 언니 같은 증인도 있어요. 반드시 어르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이튿날 두 사람은 달래가 가져온 장부를 펼쳐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장부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했지요. 노인은 등잔불 아래 그것을 한 장 한 장 짚어 가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노인의 손가락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보아라, 여기 적힌 것이 그 가짜 약재를 사들인 값이다. 진짜 약재의 반이반 값에 들여와서는 진짜 값을 다 받고 팔았구나. 그 차액이 고스란히 이 아이 주머니로 들어간 게야. 그럼 이게 다 증거네요. 그뿐이 아니다. 여길 보아라. 배진사 댁에서 받은 약값이 적혀 있다. 도련님 약값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구나. 그런데 그 약에 들어간 약재가 바로 그 검붉은 것이야. 날짜가 맞아떨어진다. 도련님이 숨을 거둔 바로 그날까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장부는 송기태의 죄를 낱낱이 적은 자백서나 다름없었지요. 그러나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장부에 적힌 글씨가 그 아이 것임을 밝혀야 하고 그 검붉은 것이 사람을 죽이는 독임을 만천하에 증명해야 한다. 게다가 이미 도련님의 시신은 땅에 묻혔으니 무엇으로 그 죽음의 까닭을 보일 수 있겠느냐. 송기태는 결코 순순히 죄를 인정할 자가 아니야.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다 막아 두었을 게다. 그럼 어떡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 그 검붉은 약재가 어떤 독인지 내가 직접 보여주마. 같은 것을 짐승에게 먹여 그 증상을 드러내 보이면 누구도 부인 못할 게야. 그리고 무엇보다 배진사가 우리 말을 들어주게 만들어야 한다.
자식을 죽인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를 그 아비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야 해. 그치만 배 진사가 우리 말을 믿어줄까요? 어르신을 죽이려고까지 한 사람인데 쉽지 않겠지. 허나 자식을 잃은 아비의 마음에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한 가닥끈이 반드시 남아있는 법이다. 그 끈을 붙들어야 한다. 무턱대고 들이밀어선 안 돼. 한치의 빈틈도 없이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로 에워싼 다음에 들이밀어야 하느니라. 노인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절벽에 묶여 죽어가던 노인은 더 이상 거기 없었지요. 평생을 의술에 바친 한 사람의 강단이 다시금 그 늙은 몸에 차오르고 있었지요. 달래는 그런 노인의 모습이 어쩐지 든든하면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다음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달래는 아직 알지 못했지요. 진실에 다가갈수록 그 진실을 묻으려는 자의 손길 또한 더욱 거세게 뻗쳐 오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의 추격으로 송기태는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캐고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다름 아닌 떠돌이 약초 소녀라는 것을 머지않아 알아차리게 됩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만반의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노인은 달래가 가져온 검붉은 약재가 정말 사람을 해치는 독인지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보여 주기로 했습니다. 마침 의마 근처를 어슬렁거리던 길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지요. 노인은 그 검붉은 약재를 아주 조금 생선 한 토막에 묻혀 고양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한나절도 못 되어 고양이가 피를 개우며 괴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아라. 이게 그 증거다. 이 검붉은 것이 뱃속을 헐게 하여 피를 토하게 만드는 것이야. 도련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숨을 거둔 게다. 달래는 그 광경에 몸서리를 쳤지요. 동시에 가슴이 뛰었지요. 이제 증거가 손에 잡혔으니 어르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차올랐던 것입니다. 이제 됐어요. 이걸 배 진사한테 보여주면 되잖아요. 장부도 있고 분이 언니 증언도 있고 이 독도 있고요. 서두르지 말거라. 허나 그래. 이만하면 한번 부딪혀 볼 만하다. 노인은 괴로워하는 고양이에게 해독초를 다려 먹이며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한참 만에 고양이가 기운을 차리자 노인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일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달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새삼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이 어찌 사람을 죽인 죄인일 수 있겠느냐고요. 어르신, 우리 꼭 이길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 다시 떳떳하게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만들 거예요. 고맙다, 아가.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에 저 절벽에서 한 줌 흙이 되었을 게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은 다치지 않게 해야 할 텐데. 노인은 달래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쩐지 아릿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다가올 일에 마음을 다잡았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배 진사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노인이 직접 나서면 그 자리에서 잡혀 죽을 것이 뻔했으므로 먼저 달래가 배 진사에게 다가가 실마리를 흘리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달래는 배 진사 댁을 찾아갔지요. 마침 배 진사가 사랑채 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비의 얼굴은 몇 달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지요. 달래는 용기를 내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사 어른,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왜 나이냐? 썩 물러가거라. 도련님이 어찌 돌아가셨는지 그 진짜 까닭을 아십니까? 그 말에 배 진사의 흐릿하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달래를 노려보았지요. 무어라? 내가 무얼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도련님은 그 늙은 의원의 약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누군가 가짜 약재로 도련님을 해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늙은 의원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고요. 배 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의욕이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그러나 자식의 죽음에 다른 까닭이 있다는 말은 그 아비의 마음을 분명 흔들어 놓았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함부로 그런 소리를 했다가는 내 목이 성치 못할 게다. 있습니다. 가짜 약재를 사고 판 장부도 있고 그 약재가 사람을 해치는 독이라는 것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사흘 뒤 해질녘에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로 와 주십시오.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찌 그리 자신하느냐? 너 같은 어린 것이. 제 말이 틀렸다면 그땐 저를 어찌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도련님의 한 가지만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저도 어미를 잃어보아 합니다. 그 말에 배진사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묘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던 것이지요. 달래는 더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배진사는 한참을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였지요. 그러나 자식을 잃은 아비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지막 끈이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어디 그리 쉽게만 풀리겠습니까? 바로 이 무렵 송기태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밤의 추격 이후 송기태는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캐고 있음을 알고 사람을 풀어 그 정체를 캐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그림자가 떠돌이 약초 소녀라는 것을 알아냈지요. 그 계집애가 약초 장사하던 그 어린 것이? 송기태는 이를 갈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어수룩한 떠돌이 아이로만 여겼는데 그 아이가 제 발밑을 파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송기태는 가만히 앉아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 계집애가 어찌하여 자신을 캐고 다니는지,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인지를 말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짚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저 떠돌이 아이가 우연히 무언가를 본 것이라기엔 그 움직임이 너무나 집요했지요. 무언가 뒤에 있다. 그 계집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송기태는 은밀히 하수인을 시켜 달래의 뒤를 밟게 했습니다. 발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자였지요. 며칠을 미행한 끝에 하수인이 한밤중에 송기태를 찾아와 놀라운 소식을 물어왔습니다. 의원님, 그 계집애가 산속 무너진 의막을 드나듭니다. 낮에는 약초를 캐고 마을을 돌아다니지만 밤이면 꼭 그 의막으로 돌아갑니다요. 한데 그 안에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늙은이가요. 백발의 늙은이라. 예, 멀리서 얼핏 보았는데 영락없이 절벽에서 사라진 그 죄인이었습니다요. 송기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그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지요. 역시 그랬군. 그 늙은이를 빼돌린 게 그 계집애였어. 둘이 짜고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하다. 스승이 제 죄를 벗으려고 그 계집애를 손발로 부리는 게야. 송기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모든 그림이 그의 머릿속에 또렷이 그려졌지요. 스승이 살아있고 그 스승이 진실을 캐고 있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터였습니다. 그 전에 손을 써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말이지요. 그 둘이 입을 열기 전에 끝장을 내야 한다. 송기태는 곧바로 다음 수를 두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먼저 손을 써야 했으니까요. 그가 택한 길은 간교했습니다. 달래와 노인이 배진사에게 닿기 전에 자신이 먼저 배진사를 찾아가 거짓을 심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송기태는 배진사 댁을 찾았습니다. 진사 어른, 기니 앓을 일이 있어 왔습니다. 요즘 웬 떠돌이 계집애가 어른께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배진사는 흠칫했습니다. 마침 그 아이가 다녀간 참이었으니까요. 그걸 내가 어찌 아느냐? 역시 그랬군요. 어른, 그 계집애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절벽의 그 죄인을 빼돌린 자입니다. 둘이 한패예요. 죄인이 제 죄를 벗으려고 그 계집애를 시켜 어른께 거짓을 늘어놓게 하는 겁니다.
어른의 슬픔을 이용해 죄인을 풀어주게 만들려는 수작이지요. 배진사의 얼굴에 혼란이 어렸습니다. 송기태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계집애가 무슨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 꾸며낸 것입니다. 죄인을 비호하는 자의 말을 어찌 믿으시렵니까? 게다가 그 계집애는 도둑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 제 약방에 숨어들어 물건을 훔쳐 달아났지요. 그런 자가 무슨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거짓에 약간의 사실을 섞으니 그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지요. 달래가 약방에 숨어든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배진사의 마음이 다시 송기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죽인 원수를 향한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다시 불붙은 것이지요. 그 죄인과 계집애가 감히 나를 농락하려 들어? 그렇습니다, 어른. 더 큰 화를 부르기 전에 그 둘을 함께 잡아들이셔야 합니다. 제가 그 의막의 위치를 알아두었으니 어른께서 사람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배진사의 눈에 다시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 주먹으로 마루를 내리쳤지요. 당장 사람을 풀어라. 그 둘을 묶어 끌어내라. 그날 밤 배진사 댁에서는 횃불을 든 장정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송기태가 일러준 의막의 위치를 향해 그들은 어둠 속 산길을 거슬러 올랐지요. 송기태는 그 행렬을 뒤에서 지켜보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 거치적거리던 스승도 발밑을 파고들던 계집애도 한꺼번에 치워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승님, 너무 오래 사셨습니다. 진작에 절벽에서 끝나셨어야지요. 송기태의 입에서 새어나온 그 말은 더없이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한때 스승을 향해 깎듯이 머리를 조아리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을 만큼 말이지요. 이렇게 하여 다 잡은 듯 했던 진실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송기태의 간교한 이간질에 배진사는 도리어 진실을 말하는 자들을 잡아들이라 명을 내린 것입니다. 사흘 뒤 느티나무 아래의 약속은 끝내 지켜질 수 없게 되고 말았지요. 그리고 달래와 노인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그 위험을 까맣게 모른 채 마지막 채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모닥불 앞에 마주 앉아 내일이면 모든 누명이 벗겨지리라 믿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 의막을 향해 수십 개의 횃불이 시뻘겋게 다가오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밤 의막에는 갑자기 횃불이 들이닥쳤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달래와 노인은 별안간 사방에서 들려오는 고함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미처 몸을 피할 새도 없었지요. 배진사가 풀어놓은 장정들이 의막을 에워싸고 우르르 밀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다. 둘 다 잡아라. 어르신 도망쳐요. 달래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막은 순식간에 장정들에게 둘러싸였지요. 달래는 노인을 감싸 안으며 마지막까지 버텨보려 했습니다. 약초 캐던 작은 칼을 휘둘러도 보고 모닥불의 잿더미를 끼얹어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때로 몰려든 장정들 앞에서는 부질없는 발버둥이었지요. 장정들은 순식간에 노인을 짓눌러 결박했지요. 달래도 발버둥 쳤지만 어린아이의 힘으로 어른 장정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그냥 약초 캐는 아이일 뿐이라고요. 닥쳐라. 가서 진사 어른께 여쭤보아라. 두 사람은 그대로 오랏줄에 묶여 산 아래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끌려가는 내내 달래는 품에 감춘 은장도만은 빼앗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요. 어머니가 남긴 단 하나의 유품이었으니까요. 이것들이 감히 나를 농락하려 들어? 배진사댁 마당에 끌려온 두 사람 앞에 배진사가 노기등등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송기태가 짐짓 근심 어린 얼굴로 서 있었지요. 그러나 그 눈빛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사 어른, 저는 억울합니다.
도련님은 제 약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노인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배 진사는 들으려 하지 않았지요. 닥쳐라. 죄인 주제에 무슨 변명이냐. 게다가 절벽에서 도망까지 쳤겠다. 저 어린 것을 꿰어 나를 속이려 들었어. 아닙니다. 저 아이는 그저 죽어가는 저를 살렸을 뿐입니다. 죄가 있다면 모두 저에게 있으니 저 아이만은 증거가 있다 하지 않았느냐. 그 증거를 대보아라. 그 말에 달래가 번쩍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부가 있었지요. 달래는 다급히 외쳤습니다. 장부가 있어요. 송 의원이 가짜 약재를 사고 판 장부가. 그런데 그 순간 송기태가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그는 어느 틈엔가 달래의 품에서 빼앗은 장부를 활활 타오르는 화롯불 속에 던져 넣은 것입니다. 이런 누추한 종이 쪼가리를 두고 장부라 하다니. 진사 어른, 보십시오. 저들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장부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달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토록 어렵게 손에 넣은 증거가 한 줌째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안 돼. 그게 증거였는데. 무슨 증거를 말하는 게냐. 여기 아무것도 없지 않으냐. 송기태가 비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증거는 불타 없어졌고 진실을 말하는 두 사람은 도리어 죄인으로 묶여 있었지요. 배 진사는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일 동이 트면 저 두 죄인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로 처형하겠다. 오늘 밤은 헛간에 가두어 두어라. 이렇게 하여 달래와 노인은 캄캄한 헛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 차가운 흙바닥에 던져졌지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달래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제가 괜히 일을 벌여서 그냥 멀리 도망쳤어야 했는데. 아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이 늙은이 때문에 너까지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다. 노인의 목소리도 젖어 있었지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묶인 몸을 뒤척이던 달래의 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흙바닥으로 굴러떨어졌지요. 어머니가 남긴 은장도였습니다. 달빛 한 줄기가 헛간 벽 틈으로 새어들어 그 은장도를 비추었습니다. 손잡이에 새겨진 작은 꽃 문양이 희미한 빛 속에 드러났지요. 그것을 본 노인의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 은장도를 어디서 났느냐? 노인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달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요. 이거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거예요. 함부로 보이면 안 된다고 늘 그러셨는데. 이리 가까이 보여 다오. 어서. 노인은 묶인 몸을 안간힘을 다해 끌고 와 그 은장도를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잡이에 새겨진 꽃 문양. 그것은 다름 아닌 노인의 가문이 대대로 써 온 매화 문양이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달래의 오른쪽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거기 나란히 박힌 두 개의 점. 이 점은 우리 가문 사람에게만 대대로 나타나는 표식이다. 내 딸의 손목에도 꼭 이렇게 박혀 있었어. 그렇다면 너는 내 어미의 이름이 무엇이냐? 정연희예요. 우리 어머니 이름이 정연희였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노인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연희. 그것은 바로 노인이 제 고집으로 내쳤던 평생을 가슴에 묻고 그리워한 그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연희야. 내 딸 연희야. 그럼 너는 내 외손녀로구나.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노인은 오열했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토해냈지요. 내 어미는 말이다. 의술의 누구보다 재주가 깊은 아이였다. 나는 그 아이에게 내 모든 것을 물려주려 했지. 한데 그 아이가 한 사내를 마음에 품었다.
신분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나는 그 혼인을 한사코 반대했어. 내 알량한 체면이 가문이 무엇라고 끝내 그 아이를 내 손으로 집에서 내쳤느니라. 내 어미가 떠나던 날 나는 끝내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노인의 목소리가 갈갈이 찢겼습니다. 그 뒤로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날이 없었다. 다 늦은 나이에 내가 산으로 들어온 것도 어쩌면 그 아이를 다시 만날까 하는 미련 때문이었는지 몰라. 한데 그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그 핏줄이 나를 살리러 절벽까지 왔을 줄이야. 하늘이 이 늙은이를 벌하시려는 게냐 아니면 마지막 자비를 베푸시려는 게냐. 달래도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찾아가라던 외조부가 바로 자신이 절벽에서 구한 이 노인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 깊은 산을 일러준 까닭도 노인이 자신의 약초 솜씨를 보고 그토록 눈빛이 흔들렸던 까닭도 손목의 점을 보고 멈칫했던 까닭도 이제야 모두 맞아떨어졌지요. 할아버지, 그럼 제가 할아버지를 찾아온 거였어요. 어머니가 찾아가라던 그 할아버지가. 어머니는요, 할아버지를 한 번도 원망 안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를 찾아가라고만 하셨어요. 좋은 분이라고. 그 말에 노인은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자신은 딸을 내쳤건만 딸은 끝까지 아비를 원망하지 않았다니요. 두 사람은 묶인 몸으로 서로에게 기대어 한없이 울었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하던 핏줄이 하필 죽음을 코앞에 둔 이 캄캄한 헛간에서 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한데 뒤엉킨 그런 눈물이었지요. 한참을 울던 달래가 문득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던 그 말.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또 하나의 말. 약과 독은 본디 한 뿌리에서 나온다던 그 말이었지요. 달래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무슨 말이냐. 장부는 타 버렸지만 진실은 안 타 없어졌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약과 독이 한 뿌리라고. 그 검붉은 독이 사람을 어떻게 해치는지 사람들 앞에서 똑똑히 보여주면 돼요. 송 의원이 가진 그 항아리, 거기에 아직 독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걸 모두가 보는 앞에서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노인의 흐릿하던 눈에 다시 형형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옳은 말이다. 글로 적힌 증거는 태울 수 있어도 만천하가 제 눈으로 본 것은 누구도 지울 수 없지. 내일 그 자리에서 마지막 승부를 거는 게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머리를 맞대고 계책을 짰지요. 할아버지, 송 의원은 분명 내일도 그 자리에 와서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자기 죄가 다 묻혔다고 안심하고요. 바로 그때 사람들 앞에서 그 검붉은 독을 꺼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요. 제 손으로 독을 꺼내게 한다. 어떻게 그리하겠느냐. 송 의원더러 자기가 가진 약재가 진짜라는 걸 증명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떳떳하면 못할 게 없잖아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항아리를 열어 짐승에게 먹여보라고요. 진짜 약재라면 짐승이 멀쩡할 테고 독이라면 피를 토하고 쓰러지겠지. 옳다. 그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스스로 막게 하는 게야. 한데 그자가 순순히 응하겠느냐. 안 응하면 그게 바로 캥기는 게 있다는 증거잖아요. 떳떳한 사람이 왜 그걸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거절하면 오히려 더 의심을 사게 될 거예요. 노인은 그 말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린 손녀의 영민함이 놀라울 따름이었지요. 게다가 분이라는 증인도 있고 송 의원이 손수 마지막 약을 가져왔다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은 약해도 그것들이 한자리에 모여 송 의원을 에워싸면 제 아무리 교활한 자라도 빠져나갈 수 없을 터였습니다. 좋다. 내가 의원의 눈으로
그 독의 정체를 낱낱이 짚어주마. 너는 그 송기태가 스스로 발을 들이게 만들 거라.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것도 없지. 이렇게 하여 다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외조부와 외손녀가 된 두 사람은 죽음을 앞둔 그 밤의 마지막 계책을 다졌습니다. 내일 동이 트면 모든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 될지 아니면 누명을 벗는 새 아침이 될지는 오직 그 마지막 한 수에 달려 있었지요. 이튿날 동이 트자 배 진사댁 너른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죄인을 처형한다는 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구경을 나온 것이지요. 마당 한가운데에는 달래와 노인이 오랏줄에 묶인 채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 배 진사가 무서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송기태가 짐짓 점잖은 척 서 있었지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긴 송기태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득이의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자, 더 할 말이 있느냐? 없다면 형을 집행하겠다. 배 진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달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진사 어른, 죽기 전에 한 가지만 청하겠습니다. 들어주시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무엇이냐? 도련님이 어찌 돌아가셨는지 그 진짜 까닭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가려주십시오. 저기 계신 송 의원께 청합니다. 송 의원께서 가지신 약재가 진짜 약이라는 걸 이 자리에서 증명해 주십시오. 마당이 술렁였지요. 송기태의 얼굴에서 미소가 슬며시 가셨습니다. 증명이라니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 송 의원 약방 깊숙한 곳에 자물쇠로 잠가둔 항아리가 있지요. 그 안에 든 검붉은 약재, 그게 진짜 귀한 약이라면 짐승에게 먹여도 멀쩡할 것입니다. 한데 만약 그게 독이라면 짐승은 피를 토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떳떳하시다면 그 항아리를 이 자리에 가져와 직접 보여주십시오. 송기태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날레의 첫 단계, 대면이었지요. 떠돌이 소녀가 만석군의 마당 한복판에서 명이라 칭송받던 자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것이지요. 송기태는 다급히 둘러댔습니다. 진사 어른, 저 계집애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죄인이 죽음을 면해보려고 별 헛소리를 다 하는 게 아닙니까? 귀한 약재를 어찌 함부로 짐승에게 먹인단 말입니까? 천부당만부당한 소리입니다. 왜요? 떳떳하면 못할 게 없잖아요. 진짜 약이라면서 왜 못 보여주세요? 달래가 또박또박 되받았습니다. 그 말에 구경꾼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지요. 하긴 진짜 약이면 못 보여줄 게 뭐 있어. 그러게 말이야. 왜 저리 펄쩍 뛴담. 여론이 묘하게 흘러가자 배 진사도 의욕이 일었습니다. 자식의 죽음에 얽힌 일이었으니 그 아비로서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지요. 배 진사가 무겁게 명을 내렸습니다. 송 의원, 그 항아리를 가져오너라. 짐승에게 먹여 떳떳함을 보이면 될 일이 아니냐. 그것은, 어서 가져오래도 내 자식의 죽음이 걸린 일이다. 송기태는 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할수록 의심만 짙어질 뿐이었으니까요. 결국 사람을 시켜 약방에 그 항아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 진실의 증명이었습니다. 항아리가 마당에 놓이자 노인이 묶인 몸을 일으켜 입을 열었지요. 여러분, 이 늙은이는 평생을 의술에 바친 사람이요. 마지막으로 내 의원의 눈을 걸고 말하리다. 저 항아리 속 검붉은 것은 약이 아니라 사람의 뱃속을 헐게 하여 피를 토하게 만드는 독이요. 겉만 약재처럼 꾸민 것이지. 믿지 못하겠거든 지금 이 자리에서 짐승에게 먹여보시오. 마침 마당에는 배 진사댁에서 기르던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검붉은 약재를 밥에 섞어 개에게 주었지요.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개가 컹컹 비명을 지르며 피를 개우고 바닥을 나뒹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독이잖아. 저게 약이라고. 저런 걸 사람한테 먹였단 말이야? 그럼 절벽의 저 의원은 죄가 없었던 거잖아. 우리가 애먼 어른을 죄인 취급했구먼. 이를 어째 마당이 발칵 뒤집혔지요. 배 진사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자식이 마지막에 먹은 약이 바로 저 독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배 진사는 부들부들 떨며 송기태를 노려보았습니다. 송 의원, 저게 대체 무엇이냐? 내가 내 아들에게 먹인 약이 저것이었더냐? 이제 세 번째 단계, 악역의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송기태는 사색이 되어 변명을 늘어놓았지요. 아닙니다, 어른. 저것은 저 죄인들이 미리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제 항아리에 몰래 독을 넣어둔 게 분명합니다. 저는 결코. 닥쳐라.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람들 틈을 헤치고 나온 것은 다름 아닌 그 약재 장사치였습니다. 송기태에게 가짜 약재를 대주던 바로 그자였지요. 일이 될 줄은 모르고 구경을 나왔다가 자칫 제 목숨까지 위태로워지겠다 싶어 먼저 입을 연 것입니다. 진사 어른, 소인이 다 아랩니다요. 저 검붉은 약재, 소인이 송 의원에게 대준 것이 맞습니다. 송 의원이 값싸게 들여와 비싸게 팔라기에 그리했을 뿐입니다요. 도련님 일도 소인은 그저 물건만 됐지. 그 약을 지은 건 송 의원입니다. 소인은 죄가 없습니다요. 측근의 배신이었습니다. 송기태의 마지막 방패막이마저 무너진 것이지요. 거기에 부엌대기 분이까지 나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맞습니다요. 도련님 마지막 약을 송 의원이 손수 가져왔습니다. 스승님이 미처 못 챙긴 약이라면서요. 그 약을 자시고 도련님이 그날 밤에 증언이 줄을 잇자 송기태의 거짓말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둘러댈 말을 찾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노인이 그런 송기태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태야, 내가 너를 자식처럼 가르쳤다. 너에게 의술을 가르친 것은 사람을 살리라는 뜻이었어. 한데 너는 그 의술로 사람을 죽이고 스승을 절벽에 매달았구나. 약과 독은 본디 한 뿌리라 했거늘 너는 끝내 그 경계를 저버렸어. 어쩌다 일이 되었느냐, 어쩌다. 노인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송기태는 차마 그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지요. 이제 네 번째 단계, 형벌의 시간이었습니다. 배 진사가 노기에 차 호령했습니다. 저 천하의 악적을 당장 결박하라. 내 자식을 죽이고 무고한 의원에게 누명을 씌운 죄 결코 용서치 않으리라. 관하로 끌고 가 그 죄를 낱낱이 물을 것이다. 장정들이 달려들어 송기태를 오랏줄로 묶었지요. 늘 웃음 띤 얼굴로 명예 행세를 하던 그가 이제는 죄인이 되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손가락질하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천벌을 받을 자가 있나. 명이라고 그렇게 떠받들었는데 속은 저리 시커맸구먼. 송기태는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노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지요. 아끼던 제자를 잃은 슬픔과 누명을 벗은 회한이 뒤섞인 그 얼굴에는 그저 깊은 정막만이 흐를 뿐이었지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인 보상의 시간이 왔습니다. 배 진사가 자리에서 내려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석군이 한낱 죄인 취급받던 늙은 의원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의원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분의 눈이 멀어 은인을 절벽에 매달고 죽이려 했습니다. 무어라 사죄를 드려야 할지 부디 이 어리석은 아비를 용서해 주십시오. 노인은 배 진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진사 어른, 고개를 드시오. 자식을 잃은 아비의 마음을 어찌 내가 모르겠소. 다 지난 일이오.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것으로 되었소이다. 오랏줄이 풀리고 노인과 달래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을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며 외면했던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그중 몇몇은 달래 앞에 다가와 진심으로 머리를 숙였지요. 애기씨, 우리가 잘못했네.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소문만 믿었어. 정말 미안하네. 그 어린 몸으로 어른도 못한 일을 해냈으니 우리가 부끄러울 따름일세. 달래는 그저 빙긋 웃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 따위는 없었지요. 진실이 밝혀졌고 할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졌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배진사는 두 사람에게 큰 재물로 보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것을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재물은 필요 없소이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다면 이 골짜기에 작은 의막 하나를 10개 해주시오. 가난한 이들이 약 한 첩 못 지어 먹고 죽는 일이 없도록 내 남은 생을 그들을 돌보는 데 쓰고 싶소. 이 아이와 함께 말이오. 세월이 흘러 그 골짜기에는 작은 의막 하나가 들어섰지요. 백발의 노인과 이제는 어엿한 처녀로 자란 손녀가 함께 운영하는 의막이었지요. 멀고 가까운 곳에서 병든 이들이 찾아왔고 두 사람은 가난한 이든 부유한 이든 가리지 않고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약값을 못 내는 이에게는 오히려 양식을 들려보냈지요. 한때 외롭게 산을 떠돌던 약초 소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었습니다. 곁을 지켜줄 핏줄이 있었으며 사람을 살리는 떳떳한 길이 있었지요. 어느 봄날 의막 앞 매화나무 아래에서 달래가 약초를 다듬고 있었지요. 노인은 그 곁에 앉아 흐뭇하게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가 그랬어요. 사람의 값어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고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달래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그래, 내 어미가 옳았다.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든 귀한 가문에서 태어났든 그게 사람의 값어치를 정하는 게 아니야. 죽어가는 이를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미는 마음,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게지. 너는 떠돌이 약초 소녀였을 적에도 이미 그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었느니라. 달래는 환하게 웃었지요. 매화 향기가 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떠돌이 약초 소녀가 죽어가던 한 노인을 외면하지 않은 그 작은 마음 하나로 묻혀있던 진실을 밝히고 잃어버린 핏줄까지 되찾은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는 그 말이 비로소 환하게 빛을 발한 순간이었지요. 여러분도 혹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거든 소문이나 겉모습만으로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늘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 곁에 있는 법이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과 재물운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